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언니, 여기 좀 봐. 누가 입구부터 재수없게 흙투성이 신발을 던져놨어?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 입구. 찢어질 듯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가 엄숙해야 할 빈소의 정적을 깼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미희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휘감고 있었고 손에는 외제차 차키가 달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마치 시녀들처럼 따라붙은 김소정과 이영자가 호들갑을 떨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어머 세상에. 미희 언니, 이거 등산화 아니에요? 밑창에 진흙 낀 것 좀 봐. 어느 동네 등산 동호회에서 단체로 육개장 얻어먹으러 왔나 봐요. 김소정이 박미희의 비위를 맞추며 눈을 흘겼다. 이호실은 오늘 막 차려진 김철수 상사의 빈소였다. 평생을 군에 몸바친 부사관의 마지막 가는 길치고는 조문객이 적어 썰렁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박미희는 뾰족한 에나멜 구두 앞코로 현관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낡은 등산화를 툭 걷어찼다. 흙이 묻은 낡은 신발은 힘없이 나뒹굴며 우산꽂이 옆 구석진 곳으로 처박혔다. 이봐요. 여기 관리하는 사람 없어? 우리 그이가 오늘 내일 진급 발표 나는데 입구부터 이런 게 있으면 부정 탄다고. 당장 안 치워? 그녀의 서슬 퍼런 고함 소리에 신발장 정리를 하던 중년의 여성이 몸을 일으켰다. 전명숙이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소매가 다른 검은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염색을 하지 않아 희끗희끗한 단발머리는 질끈 동여맨 상태였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농사짓다 보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촌부의 모습이었다. 전명숙은 말없이 굴러간 자신의 신발을 바라보았다. 그 신발은 단순한 등산화가 아니었다. 30년 전 강원도 철책선 근무 시절부터 자신의 발을 지켜준 수십 번 밑창을 갈아 끼운 전술화였다. 하지만 박미희의 눈에는 그저 격 떨어지는 쓰레기로 보일 뿐이었다. 아줌마, 귀 먹었어? 이거 치우라고. 박미희가 전명숙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전명숙은 묵묵히 걸어가 구석에 처박힌 신발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흙이 묻은 신발코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서늘하게 빛났으나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조문객 신발입니다. 귀한 분들 오시는 길 방해되지 않게 잘 정리해 두겠습니다. 전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박미희의 심기를 더 건드렸다. 굽실거리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나 말투하고는. 언니 놔둬요. 딱 보니까 김 상사님 고향 친척인가 본데 촌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보다 우리 그이 구두나 좋은 자리에 올려놔요. 밟히면 큰일 나니까. 이영자가 박미희의 팔짱을 끼며 비위를 맞췄다. 박미희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남편이 신을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최고급 수제화가 놓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명숙의 신발을 아예 신발장 밖 화장실 앞 복도로 던져버렸다. 거기 둬. 냄새 옮으니까. 전명숙은 복도 차가운 타일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신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 상사, 자네 가는 길에 불청객들이 너무 시끄럽네. 미안하네. 그녀는 속으로 김 상사에게 사과하며 다시 묵묵히 신발장 앞으로 돌아와 헝클어진 슬리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박미희와 친구들은 깔깔거리며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방금 자신들이 걷어찬 그 신발이 내일 자신들의 남편을 무릎 꿇리게 될 별들의 발이었다는 것을. 빈소 안은 화려한 화환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박미희는 장례식장 직원들을 지휘하며 마치 자신이 상주인 양 행세했다. 아저씨, 그 국회의원 김갑수 화환은 저기 제일 잘 보이는 입구 정면으로 빼세요.
그리고 저기 제1군단 연대장 대령 강준호라고 적힌 거, 저건 영정 사진 바로 옆. 제일 상석에 둬요. 우리 남편 거라고요. 그녀의 남편 강준호 대령은 이번 군단장 이 취임식에 맞춰 장군 진급을 노리고 있는 야심가였다. 박미희에게 이번 장례식은 추모의 자리가 아니라 남편의 세를 과시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현장이었다. 언니, 근데 저건 뭐예요? 되게 볼품없네. 김소정이 영정 사진 바로 오른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작은 꽃바구니를 가리켰다. 사람 키만 한 3단 화환들 사이에 놓인 그 바구니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리본도 없이 그저 하얀 봉투에 붓글씨로 전명숙 세 글자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전명숙? 누구야? 김상사 빚쟁이인가? 박미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바구니 앞으로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꽃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다. 시중에서 흔히 보는 국화가 아니라 꽃잎이 풍성하고 은은한 향이 진동하는 최고급 백국이었다. 하지만 박미희의 눈에 브랜드와 직함이 없는 물건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다. 아니, 상주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박미희가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겨 있는 김상사의 부인을 향해 쏘아붙였다. 김상사의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경황이 없어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런 족보도 없는 바구니를 상석에 두면 어떡해요? 곧 군단장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니까요. 새로 오시는 군단장님이 얼마나 깐깐한 분인지 아세요? 이런 격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 남편까지 도매금으로 욕먹는다고요. 박미희는 대답도 듣지 않고 직접 꽃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이건 저기 구석 에어컨 뒤로 치워요. 안 보이게.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쟁반에 수육을 담아 나오던 전명숙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꽃바구니는 그녀가 오늘 새벽 양재동 꽃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김상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가장 깨끗한 국화만을 골라 직접 꽂은 것이었다. 그대로 두시죠. 전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희가 획 돌아보았다. 뭐야? 아까 그 신발장 아줌마잖아.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설마 이거 아줌마가 보낸 거야? 박미희가 비웃음을 흘리며 전명숙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네, 제가 올린 겁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입니다. 어머, 웃겨.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여기는 별들이 오가는 자리예요. 동네 개모임인 줄 아세요? 정두고 싶으면 저기 화장실 앞에 두시던가. 박미희는 쿵소리가 나도록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꽃잎 몇 장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이영자가 옆에서 거들었다. 아줌마, 눈치 좀 챙겨요. 미희 언니 남편분이 이번에 장군 되실 분이에요. 이 바구니 때문에 분위기 망쳐서 진급 누락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전명숙은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웠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불끈 솟았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묵묵히 바구니를 들어 올려 다시 영정사진 옆으로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가슴께로 안았다. 그래요. 높은 분들 오시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죠.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전명숙은 꽃바구니를 소중히 안고 구석진 자리에 의자로 물러났다. 마치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박미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봤지? 밟을 때 확실히 밟아놔야 기어오르질 않는다니까. 어우, 속 시원해. 영정사진 속 김상사가 씁쓸하게 웃고 있는 듯 했다. 전명숙은 꽃바구니를 무릎에 놓고 속삭였다. 김상사 미안해. 자네가 모시던 상관이 못나서 자네 꽃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게. 진짜 별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대부분은 김 상사의 전우였던 늙은 예비역 부사관들이거나 인근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온 하사 중사들이었다. 주방은 분주했다. 일손이 부족해 전명숙은 상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잡았다. 그녀가 뜨거운 육개장을 퍼나르는 동안 박미희와 친구들은 가장 안쪽 칸막이가 쳐진 특실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어머, 여기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국물도 식었고. 김소정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야, 도우미. 여기 육개장 다시 가져와. 고기 건더기 많이 넣어서. 그리고 저기 겉절이 말고 묵은지 좀 꺼내봐. 없으면 사와서라도 내놔야지. 박미희가 지나가는 전명숙을 불러 세웠다. 전명숙은 묵묵히 그녀들의 빈 그릇을 치우고 새 국을 퍼왔다. 고기를 듬뿍 담아서. 하지만 박미희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전명숙의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아줌마, 일 똑바로 해요. 지금 저쪽 테이블 봐요. 저 늙은 노인네들한테 고기를 왜 저렇게 많이 줘? 식자재 관리 안 해?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김 상사의 군대 동기들인 70대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빨이 부실한 그들을 위해 전명숙이 일부러 고기를 푹 삶아 넉넉히 얹어준 것이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대접이 소홀하면 안 되지요. 참나. 아줌마,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소야? 이 장례 비용 누가 대는지 알아? 다 우리 남편 부대 운영비에서 지원 나오는 거야. 세금이라고 세금. 저런 뒷방. 늙은이들한테 퍼줄 돈 있으면 곧 오실 연대장님이나 대대장님들 안주나 더 준비해. 박미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밥을 먹던 노인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눈치를 보았다. 그 모습에 전명숙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손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음식값, 나라 돈 아닙니다. 전명숙이 또박또박 말했다. 박미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그럼 누가 내는데? 상주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뻔하지. 아줌마가 낼 거야? 네. 제가 냅니다. 푸하하. 박미희와 김소정, 이영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들었어? 이 아줌마가 돈을 낸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줌마, 여기 소고기 한 근이 얼만 줄은 알아요? 파출부 일당으로 감당이나 되겠어? 박미희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전명숙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다. 자, 옛다. 팁이야.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이 돈으로 가서 사이다나 사와. 속 터지니까. 전명숙은 주머니에 꽂힌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박미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고요해서 박미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이다 원 없이 드시게 될 겁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만큼. 전명숙은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갔다. 박미희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려는 듯 괜히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뭐야? 저 아줌마 눈빛 봤어? 어우, 재수 없어. 야, 영자야. 남편한테 전화해봐. 군단장님 언제 오시냐고. 내가 아주 오늘 저 아줌마 군단장님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줄 테니까. 주방 안 전명숙은 끓고 있는 육개장 솥을 저으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 뜬 날짜를 확인했다. 디데이 하루. 내일이면 발인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오만한 연극도 막을 내릴 것이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열어 비서실장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끊었다. 준비는 끝났다. 식당 밖에서는 여전히 박미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자신들에게 닥쳐올 내일의 비극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새벽 2시. 장례식장의 밤은 낮보다 무거웠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복도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정적을 채웠다. 전명숙은 잠시 뻐근한 허리를 펴기 위해 특실 VIP룸로 들어갔다. 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비싼 특실은 상주와 유가족이 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다. 비용은 이미 전명숙이 군단장 법인카드가 아닌 자신의 사비로 전액 결제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가죽 소파 구석에 몸을 뉘었다. 깜빡 잠이 들려는 찰나 벌컥 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다. 어머, 깜짝이야. 뭐야? 이 아줌마 여기서 자고 있었어? 박미희였다. 술기운이 오른 붉은 얼굴로 들어온 그녀 뒤에는 김소정과 이영자가 하품을 하며 따라 들어왔다. 전명숙은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잠시 눈 좀 붙였습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자요? 여긴 귀빈용 대기실이라고요. 도우미 휴게실은 지하 주차장 옆에 따로 있잖아. 박미희가 핸드백으로 소파를 탁탁 치며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마치 전명숙에게서 옮은 병균이라도 털어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상주님께 허락받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상주? 아, 그 힘없는 과부. 그 여자가 허락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내일 아침 일찍 우리 그이 부대 사단장님 사모님이 들르실지도 모른다고. 그분 오셨을 때 여기서 차 한 잔 대접해야 하는데 아줌마가 흘린 개기름 냄새 나면 책임질 거야? 이영자가 거들었다. 맞아요. 사단장님 사모님은 냄새에 민감하셔. 아까 주방에서 육개장 푸던 옷 입고 여기 누우면 어떡해? 어우, 짠내. 전명숙은 기가 찼다. 사단장 사모라면 내일 자신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야 할 부하의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건 김 상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소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재킷을 챙겨 입었다. 알겠습니다. 나가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또 뭐요? 이 방 누가 결제했는지 아십니까? 하, 참나. 누가 했긴 누가 해. 우리 남편 부대에서 지원 나왔겠지. 아줌마 세상 물정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그렇게 쫀쫀한 곳이 아니야. 대령님 체면 봐서 특실 내준 거라고. 박미희의 당당한 착각에 전명숙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박미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다. 별꼴이야 진짜. 아, 소정아. 거기 에어컨 좀 세게 틀어. 노인네 냄새 빠지게. 그리고 내일 아침에 꽃집 전화해서 호접난 화분 하나 비싼 걸로 가져오라 그래. 군단장님 오시면 테이블에 놔야 하니까. 전명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호접란이라. 나는 들꽃을 더 좋아하는데 자네 부하들은 참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군. 다음 날 점심. 장례식장 식당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이날은 인근 부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단체 조문을 온 간부들이 많았다. 식당 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박미희와 장미회장교 부인 모임 회원들은 식당 입구에서부터 완장을 찬 듯 행동했다. 그녀들은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군인들의 계급장을 훑어보고 자리를 안내했다. 어머, 대위님 오셨어요? 저쪽 창가 넓은 자리로 가세요. 반찬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저기 하사들은 저쪽 구석 기둥 뒤로 가요. 거기가 조용하고 좋잖아. 철저한 계급에 따른 자리 배치였다. 전명숙은 주방에서 갓 지은 밥을 퍼담으며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식당 한켠에서 소란이 일었다. 김 상사의 군대 동기들인 70대 노인 예비역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군모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이, 여기 김치 좀 더 줘.
고기도 다 떨어졌는데 좀 채워주고. 한 노인이 소리치자 박미희가 찡그린 얼굴로 다가갔다.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다른 귀한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아까 드렸잖아요. 지금 식자재가 부족해서 리필 안 돼요. 노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저쪽 장교들 테이블에는 수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우리는 먹다 남은 찌꺼기 주더니 리필도 안 된다고. 어머,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그분들은 현역 간부님들이시잖아요.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더 챙겨드려야죠. 아버님들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적당히 드시고 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그 말은 선을 넘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한 노병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모욕이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려다 지팡이를 놓쳐 요란한 소리가 났다. 식당 안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미희는 팔짱을 끼고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거봐, 술 드시고 행패 부리실 줄 알았어. 소정아, 여기 청원경찰 부를까? 그 순간 쟁반 하나가 박미희의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앉았다. 전명숙이었다. 그녀의 쟁반 위에는 주방에 남아있던 수육 3접시가 고봉처럼 담겨 있었다. 비키시오. 전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의 소음을 뚫고 들어올 만큼 묵직했다. 그녀는 박미희를 어깨로 밀치고 노인들의 테이블로 향했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새로 삶느라 좀 늦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부족하면 제가 밖에서 사서라도 채워놓겠습니다. 전명숙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접시를 내려놓자 화를 내던 노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마음씨가 곱네. 상주 친척인가? 네, 김 상사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박미희가 씩씩거리며 따라왔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감히 식당 아줌마 따위가 장교 부인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까 고기 아끼라고 했지? 저 고기가 얼마짜린 줄 알아? 아줌마 월급에서 깔 거야. 당장 저 접시 다시 회수해. 박미희가 전명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전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미희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 놓으시오. 군인 가족이라는 사람이 평생 나라 지킨 선배님들 밥그릇 뺏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뭐? 선배? 야, 저 노인네들이 무슨 선배야? 그냥 늙은 부사관들이지. 우리 남편은 대령이야, 대령. 육사 출신 엘리트라고. 어디서 급이 다른 걸 갖다 대?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밥을 먹던 장교들과 부사관들도 숟가락을 멈췄다. 박미희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부사관 출신 군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박미희만 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전명숙이 박미희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박미희가 뒤로 휘청거렸다. 계급장? 그래, 대단한 대령 사모님 납셨군. 근데 그거 아나? 자네 남편 그 대령 계급장, 여기 계신 이분들이 피땀 흘려 지킨 땅 위에서 단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이, 이 미친 여편네가. 박미희가 손을 들어 전명숙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식당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식사를 하러 들어오던 인근 부대 주임원사였다. 그는 머리가 희끗한 베테랑이었고 강준호 대령 부대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었다. 사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여기는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어머, 주임원사님. 지금 제 편 안 들고 저 아줌마 편 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주임원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사모님, 채통 지키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박미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자신의 위세에 눌린 것이라 착각했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전명숙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좋아, 두고 봐. 내일 발인 끝나면 아줌마부터 자를 줄 알아. 어디 감히. 그녀는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갔다. 전명숙은 흐트러진 앞치마를 고쳐 메고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녀가 돌아서는데 주임원사가 묘한 눈빛으로 전명숙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범접할 수 없는 기운. 특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호통칠 때의 그 톤은 사단장이나 군단장급 지휘관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주임원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3일차 새벽. 발인 날이 밝았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로비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박미희는 새벽부터 미용실에 다녀와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남편 강준호 대령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군단장님 출발하셨다는 첩보가 있어. 의전 실수하면 내 목 날아가는 거 알지? 아유,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놨다니까? 입구부터 화환 정리 싹 했고 특실도 향수 뿌려서 세팅 끝냈어. 그리고 물 흐리는 잡상인 같은 아줌마 하나도 내가 구석으로 치워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충성만 하면 돼. 박미희는 통화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남편은 장군이 되고 자신은 장군 사모님이 되어 관사 내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것이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박미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머, 저 차 봐. 번호판이 육군 본부 쪽인데? 드디어 오셨나 봐. 그녀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입구로 달려나갔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군인이 내렸다. 하지만 내린 사람은 군단장이 아니었다. 군단장의 전속부관인 김대위였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었다. 박미희가 아른 체를 하며 다가갔다. 어머, 부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군단장님은요? 김대위는 박미희를 보고 가볍게 목례만 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 저는 선발대로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명숙님 어디 계십니까? 박미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또 그 이름이다. 전명숙이요? 아, 그 식당 아줌마. 아니, 부관님이 그 여자를 왜 찾아요? 설마 그 아줌마가 군단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집에서 식모라도 했나? 김대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박미희의 무례한 언사에 기가 막혔지만 임무가 급했기에 무시하고 다시 물었다.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십시오. 긴급히 전달할 물건이 있습니다. 저기 식당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뭐. 아님 화장실 청소하고 있거나. 근데 부관님, 이건 뭐예요? 군단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박미희가 김대위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훔쳐보려 했다. 고급스러운 문양이 찍힌 가방이었다. 보안사항입니다. 김대위는 차갑게 대꾸하고 식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미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다. 뭐야, 되게 뻣뻣하네. 전명숙 저 여자 진짜 정체가 뭐야? 아, 알겠다. 군단장님 댁에서 일했던 파출부가 맞나 보네. 그러니까 부관이 심부름이나 왔지. 어머, 그럼 나중에 저 아줌마한테 군단장님 식성이나 물어볼까? 박미희는 혼자만의 소설을 쓰며 긍정 회로를 돌렸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다. 그것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식당 구석.
전명숙은 김대위가 건넨 쇼핑백을 받았다. 안에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복 중장 계급장이 달린과 정모 그리고 광이 번쩍이는 단화가 들어있었다. 군단장님, 1시간 뒤에 참모장님과 예하 사단장님들 전원 도착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대위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전명숙은 쇼핑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낡은 등산화를 닦던 촌부의 눈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지만 자네가 나가서 차 대기시켜. 옷은 차에서 갈아입겠다. 여기서 갈아입으면 저 사람들이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전명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식당 밖 박미희가 서 있는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대위. 네, 군단장님. 내 군화 트렁크에 실려있지? 네, 전투화 말씀이십니까? 준비해뒀습니다. 좋아. 오늘은 구두 말고 전투화를 신어야겠어. 밟아줘야 할 것들이 좀 있거든. 아주 확실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례식장 주차장. 검은색 우산들이 묘비처럼 늘어선 가운데 고급 세단 한 대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급하게 멈춰 섰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준호 대령이 튀어나왔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오늘은 도망자처럼 안색이 창백했다. 정복 상의의 단추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할 새도 없이 그는 마중 나온 부하 장교들에게 고함부터 질렀다. 야, 의전 과장. 헌병대 배치는 끝났어? 주차 공간 확보했냐고. 군단장님 차 들어오시는데 막히면 너희들 다 영창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번 군단장 이 취임식과 맞물린 장군 진급 심사. 강준호 대령에게 이번 장례식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별이 달리느냐 아니면 옷을 벗느냐가 걸린 절체절명의 작전 지역이었다. 여보. 그때 로비 입구에서 화려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박미희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그녀의 뒤로는 김소정과 이영자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다. 박미희는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당신 이제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걱정 마. 안 그래도 당신 오기 전에 내가 싹 정리해놨어. 강준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정리? 뭘 정리해? 빈소 상황은 어때? 김 상사 유족들은? 혹시 군단장님 먼저 다녀가신 건 아니지? 아우, 군단장님은 아직 코빼기도 안 보였어. 그리고 빈소? 말도 마. 웬 거지 같은 아줌마 하나가 상주 노릇하겠다고 설치길래 내가 딱 처리했지. 강준호의 걸음이 딱 멈췄다. 거지 같은 아줌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있잖아. 김 상사 고향 친척이라나 뭐라나. 등산화에 흙 잔뜩 묻혀서 들어와서는 자기가 무슨 주인인 양 설치는 거야. 꽃바구니도 싸구려 갖다 놓고 식당에서도 감놔라 배놔라 하길래 내가 본때를 보여줬지. 당신 체면 생각해서 아예 눈에 안 띄게 구석으로 쫓아버렸어. 잘했지? 박미희는 칭찬을 바라는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강준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군단장 의전 생각뿐이라 아내가 쫓아냈다는 아줌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 잘했어. 쓸데없는 잡상인들 꼬이면 안 되지. 근데 미희야, 너 확실히 들었어? 군단장님 오시는 거 맞아? 정보 장교 말로는 오늘 일정 취소하고 바로 여기로 오신다던데. 아유, 온다니까. 아까 전속부관이 먼저 다녀갔어. 무슨 쇼핑백 같은 거 들고 식당 쪽으로 가던데. 아마 그 아줌마한테 심부름 시키러 갔나 봐. 군단장님 댁에서 일하던 파출부인가 보지 뭐.
파출부? 부관이 파출부를 왜 만나? 강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주차장 입구에서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현재 위치 정문 통과. 1호차, 2호차 진입 중. 전 병력 부동 자세. 강준호의 눈이 뒤집혔다. 왔어. 왔다고. 야, 미희야, 너 빨리 가서 거울 보고 와. 그리고 소정이나 영자도 입 조심하라고 해. 군단장님 성격이 불같으시대. 실수하면 끝장이야. 강준호는 아내를 로비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빗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도열에 있는 부하 장교들 맨 앞에 서서 그는 빗물에 젖어가는 정복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각을 잡았다. 박미희는 로비 유리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어머, 우리 남편 멋진 거 봐. 저각 잡힌 것 좀 보라고. 영자야, 너네 남편은 배가 나와서 저런 폼 안 나오지. 이영자가 입술을 깨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언니. 형부는 진짜 장군감이다. 근데 저기 들어오는 차들 번호판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에는 붉은색 바탕에 금색 별이 2개, 성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단장 소장들의 도착이었다. 박미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임을 증명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덧바르며 중얼거렸다. 자, 이제 쇼타임이야.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보면 기절하겠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기다리는 그 쇼의 주인공이 자신이 밟아버린 등산화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쇼의 장르가 코미디가 아니라 호러라는 것을. 로비아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박미의 일당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조문객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2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번쩍였다. 인근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들이었다. 그 뒤로 참모장, 연대장들이 줄줄이 따랐다. 강준호 대령은 그들 옆에 붙어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안내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빈소는 이쪽입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렸다. 하지만 사단장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빈소로 바로 가지 않고 로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했다. 강 대령. 네. 말씀하십시오. 군단장님. 아직 안 오셨나? 한 사단장이 낮게 물었다. 강준호가 재빨리 대답했다. 네. 아직 도착 전이십니다. 제가 주차장부터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사단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군. 전속부관 연락으로는 이미 도착해서 환복 중이라고 했는데. 그때 눈치 없는 박미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사단장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어머, 사단장님. 오셨어요? 저강 대령처 박미희입니다. 박미희가 배꼽 인사를 하며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들이 짐짓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준호가 당황해서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박미희의 입이 더 빨랐다. 군단장님 찾으시죠? 아직 안 오셨어요. 제가 아까부터 입구 딱 지키고 있었거든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철저히 관리했다니까요. 사단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관리? 무슨 관리를 했다는 건가? 아유, 말도 마세요. 웬 촌티 나는 아줌마 하나가 자꾸 물을 흐려서요. 군단장님 오시는데 격 떨어질까봐 제가 저기 구석 식당으로 치워버렸어요. 혹시 군단장님 댁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해서 부관님한테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순간 사단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촌티 나는 아줌마? 네.
등산화 신고 와서는 막 설치길래 강 대령. 사단장이 강준호를 불렀다. 목소리에 냉기가 뚝뚝 떨어졌다. 자네 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등산화? 강준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30년 군 생활의 초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등산화. 등산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새로 부임한 여성 군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갈 때면 항상 낡은 전투화나 등산화를 신는다는 소문. 설마. 강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때 정적을 깨고 식당 쪽 문이 열렸다. 또각, 또각. 단화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한 워커 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식당 입구 조금 전까지 육개장을 푸던 그 아줌마는 없었다. 대신 빳빳하게 날이 선 어급 정복을 입은 여군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정모 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손에는 하얀 예식용 장갑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발에는 흙이 묻은 낡은 전투화가 신겨져 있었다. 박미희가 입을 딱 벌렸다. 저 아줌마가 왜 저 옷을 입고. 그녀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단장들의 반응은 달랐다. 2명의 사단장이 반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부대 차려. 그 고함 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감전된 듯 제자리에서 튀어올라 부동자세를 취했다. 강준호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본능적으로 손을 눈썹 끝에 가져다 댔다. 충성. 수십 명의 장정들이 외치는 경례 구호가 장례식장 건물을 흔들었다. 그 중심에 전명숙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육개장을 풀 때보다 더 차갑고 더 무거웠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준호와 박미의 부부 쪽으로 걸어왔다. 박미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핑 돌았다. 저 여자가 내가 팁이라며 5만 원을 찔러줬던 저 식당 아줌마가 우리 남편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군단장이라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았다. 충성. 사단장들의 경례 구호가 잦아들었지만 전명숙은 답례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매서운 눈으로 강준호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강준호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강준호 대령. 전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를 댄 것처럼 귓가에 꽂혔다. 강준호가 쥐어짜듯 대답했다. 대령. 호. 자네는 부대 지휘보다 처 교육이 더 시급해 보이는군.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준호의 다리가 꺾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미희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다. 여보. 이게 무슨. 저 아줌마가 왜. 입 닥쳐. 강준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이야. 당장 무릎 안 꿇어. 강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억지로 눌러 바닥에 주저앉혔다. 박미희는 얼떨결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명품 스타킹이 찢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전명숙은 천천히 박미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내밀었다. 흙이 묻은 낡은 전투화였다. 1장과 7장에서 박미희가 더럽다며 걷어찼던 그 신발이었다. 이봐요, 대령 부인.
전명숙이 허리를 숙여 박미희와 눈을 맞췄다. 박미희는 전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 눈빛에 담긴 기백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내 신발이 아직도 그렇게 더러워 보입니까? 아, 아. 박미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혔다. 이 흙은 내 부하들이 훈련하다 묻힌 흙이고 이 상처는 내가 전장에서 구르다 생긴 훈장입니다. 자네가 신은 그 반짝이는 구두보다 나는 이 흙 묻은 전투화가 1000배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 잘못했습니다. 몰라 뵙고 제가 미쳤나 봅니다. 박미희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하며 얼굴을 뒤덮었다. 전명숙은 시선을 돌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소정과 이영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들과 눈이 마주치자 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의 뒤로 숨으려 했다. 그리고 거기 둘. 힉. 자, 잘못했습니다. 자네들이 식당에서 그랬지? 밥값은 나라 세금이라고. 내 부하들 밥그릇 뺏으면서 거드름 피웠지? 전명숙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박미희가 팁이라며 찔러줬던 5만원짜리 지폐가 든 봉투였다. 그녀는 그 봉투를 강준호 대령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이 돈으로 사이다 사오라고 했던가? 사이다는 필요 없네. 대신 자네들이 먹은 밥값, 그리고 이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 식대 전액. 오늘 강 대령 자네가 결제하게. 세금 말고 자네 사비로. 강준호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전명숙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엎드려 있는 박미희와 강준호를 뒤로 하고 영정 사진이 있는 빈소를 향해 걸어갔다. 뚜벅, 뚜벅.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상주석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정 사진 바로 옆 구석에 처박혀 있던 리본 없는 꽃바구니 앞으로 갔다. 박미희가 격 떨어진다며 치워버렸던 그 꽃바구니였다. 전명숙은 장갑 낀 손으로 꽃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상석 강준호 대령이 올려두었던 화환을 발로 걷어차 옆으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바구니를 올려놓았다. 김 상사. 이제야 자리가 좀 잡힌 것 같군. 그녀는 영정 사진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녀의 경례에 맞춰 뒤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장군들과 참모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한 구호 소리가 김 상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 장엄한 광경 뒤편에서 박미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바닥을 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떠나버린 버스였다. 그녀의 남편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장례식장을 뒤흔들던 충성. 구호가 잦아들자 빈소에는 무거운 침묵과 흐느낌만이 남았다. 전명숙 중장은 굳어있는 강준호 대령과 바닥에 주저앉은 박미희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군인도 군 가족도 아닌 그저 정리가 필요한 오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구석 테이블에서 얼어붙어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어제 식당에서 박미희에게 거지 같은 노인네들이라며 모욕을 당했던 김 상사의 군대 동기들이었다. 어이고 장군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전명숙은 재빨리 다가가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정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앉아 계십시오, 선배님. 후배가 늦게 찾아뵙고 인사 올립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늙은 부사관 나부랭이들인데. 별 셋이나 다신 분이 이러시면.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있고 이 나라가 있습니다. 어제 제 부하놈의 처가 저지른 결례,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전명숙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평생을 군대에서 을로 살아왔던 노병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의 젊은 장교들과 조문객들의 코끝도 찡해졌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고개를 숙일 때 나온다는 것을 전명숙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이어 전명숙은 상주인 김상사의 부인에게 다가갔다. 부인은 너무 놀라 말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사모님, 김상사님 가시는 길 제가 끝까지 배웅하겠습니다. 이제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 상주와 부둥켜 안고 우는 전명숙의 모습은 설이 빨갛던 군단장이 아닌 따뜻한 언니이자 전우의 모습이었다. 그 시각 장례식장 로비 구석. 강준호 대령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서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발신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였다. 여보, 전화 좀 받아봐. 어떡해. 박미희가 찢어진 스타킹 차림으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끝났어. 뭐? 뭐가 끝나? 가서 빌면 되잖아. 당신이 가서 좀 빌어봐. 당신이 내 별을 땄어. 아니, 내 목을 쳤어. 강준호는 아내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는 멈췄지만 그의 인생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박미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이 무시했던 조문객들의 싸늘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독설들이 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강준호 대령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죄목은 품위 유지 위반뿐만이 아니었다. 전명숙 중장의 지시로 시작된 감찰 결과 박미희가 주도했던 부인 회장미회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왔다. 감찰관이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의 배우자 박미희는 관사 내 부사관 배우자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강요하고 부대 복지 예산으로 구매한 식자재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식대로 사용된 비용을 부대 운영비로 처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준호 대령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할 말 있나? 위원장의 질문에 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군 진급은커녕 불명의 전역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군단장님께 올린 꽃바구니를 치운 것만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는 마지막 자존심조차 지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결과는 중징계였다. 보직 해임과 동시에 정직 3개월. 사실상 군 생활의 사형 선고였다. 같은 시각 관사 아파트. 박미희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강준호의 보직이 해임되면서 관사를 비워줘야 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박미희는 혹시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 뛰어나갔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평소 자신을 따르던 김소정과 이영자였다. 어머, 너희들 왔니? 나 좀 도와줄래? 짐이 너무 많아서. 박미희가 반색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김소정은 차갑게 그 손을 외면했다. 언니, 우리 이거 돌려주러 왔어. 김소정이 내민 건 박미희가 선물했던 짝퉁 핸드백이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언니랑 엮이지 말래.
언니 때문에 우리 남편들까지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 받게 생겼어. 다신 연락하지 마.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해준 거? 우리를 하녀 부리듯 했잖아.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만 나쁜 년 만들고 혼자 빠져나가려 했으면서. 꼴 좋다. 잘 가. 쾅. 현관문이 닫혔다. 박미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그토록 목을 매달았던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권력도 인맥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명품을 걸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닦았던 건 별이 아니라 똥이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졌다. 대전 국립현충원 사병묘역. 전명숙 중장은 홀로 묘비 앞에 섰다. 상사 김철수의 묘. 그녀의 복장은 다시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발에는 여전히 흙 묻은 낡은 전투화가 신겨져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르고 자신이 직접 말린 곶감 하나를 안주로 놓았다. 김 상사 잘 지내나? 곶감 좋아했지? 올해 감이 아주 잘 여물었어. 가을바람이 묘비 주변의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마치 김 상사가 대답하는 듯 했다. 그 친구들. 옷 벗고 나갔네. 자네 맘 아프게 한 대 갇히고는 싸지. 그래도 내 마음은 편치 않네. 군복 입은 놈들이 명예를 먹고 살아야지 허영을 먹고 살아서야 쓰나. 전명숙은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장례식장에서 박미희가 더럽다며 걷어찼던 그 신발로 그녀는 이 나라의 가장 험한 산과 들을 누볐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모여 지금의 별을 만들었다. 김 상사. 사람들은 내 어깨에 별이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진짜 별은 여기 있어. 전명숙은 자신의 가슴 심장이 뛰는 왼쪽 가슴을 툭툭 쳤다. 자네가 가르쳐 줬잖아. 군인의 별은 어깨가 아니라 가슴 속에 묻은 전우들의 이름이라고. 나는 그 별들이 녹슬지 않게 매일 닦으며 살 거야. 내 군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낡은 전투화 위로 쏟아졌다. 번쩍이는 에나멜 구두보다 더 빛나는 훈장 같은 흙먼지가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전명숙은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어른의 등이었다. 저 멀리서 젊은 병사들이 훈련을 받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전명숙은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땅을 지키며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의 이마 위에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별은 언제나 뜨고 있었다. 사건 1년 후 부대 인근 허름한 순대 국밥집. 박미희는 남편의 강제 예편 후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그녀가 생계를 위해 택한 곳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시장 국밥집의 서빙 알바였다. 점심시간 국밥집이 북적인다. 박미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다. 화장이 지워진 그녀의 얼굴은 기미가 가득하고 명품을 휘감던 손목에는 파스만 덕지덕지 붙어 있다.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물도 안 주고 뭐해? 손님들의 고함에 박미희가 허리를 굽신거린다. 네, 금방 갑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부사관 부인들 무리가 들어온다. 과거 박미희가 하녀 취급하며 김장대 배추를 나르게 시켰던 그 중사 상사 부인들이다. 박미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려 한다. 하지만 국밥을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국물을 쏟고 만다. 아 뜨거. 조심 좀 하지. 손님이 소리치자 부사관 부인 중 한 명이 박미희의 얼굴을 알아본다. 어머, 혹시
연대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정적이 흐른다. 박미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장의 불호령이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부인들은 확신한다. 과거 박미희에게 온갖 갑질을 당했던 김 상사의 아내가 박미희의 앞치마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찔러 넣어준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옛날엔 팁으로 5만 원씩 뿌리시더니 이거 받고 힘내서 깍두기 좀 많이 가져다 주세요. 꾹꾹 눌러 담아서요. 박미희는 자신이 과거 전명숙 중장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통곡한다. 그녀의 눈물 섞인 국밥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 대전 국립현충원 사병묘역. 평일 오후라 인적이 드문 그곳에 한 중년 여성이 홀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화려한 정복도 수행원도 없었다. 색이 바랜 낡은 등산 점퍼 차림에 배낭 하나를 둘러맨 수수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에는 여전히 흙 묻은 낡은 전투화가 신겨져 있었다. 그녀는 육군 상사 김철수의 묘라고 적힌 비석 앞에 멈춰 섰다. 전명숙 중장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흙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털썩 주저앉았다. 형님, 저 왔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주섬주섬 물건을 꺼냈다. 김 상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곶감 그리고 소주 한 병이었다. 거기 자리는 좀 편안하십니까? 여기는 가을 거지가 다 끝나서 좀 휑하네요. 전명숙은 묘비 앞에 곶감을 가지런히 놓고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랐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도 술을 채웠다. 형님, 며칠 전에 강준장이랑 그 마누라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강준장은 불명예 전역했고 그 마누라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답니다. 형님 가시는 길에 먹칠한 대가치고는 싸지만 그래도 이제 제 속이 좀 시원하네요. 그녀는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쓴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근데 형님, 속은 시원한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립니다. 전명숙은 손을 뻗어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었다. 마치 김 상사의 거친 손등을 만지는 듯 했다. 사람들은 제 어깨에 별이 3개나 달렸다고 성공했다고 합디다. 다들 저한테 굽신거리고 어려워해요. 근데 정작 제가 힘들 때 명수가 밥은 먹었냐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네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비석 위로 굴러갔다. 전명숙은 비석에 묻은 먼지를 자신의 소매로 정성스레 닦아냈다.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제 전투화를 보고 더럽다고 했었지요. 맞습니다. 이 신발 흙투성이고 냄새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발을 벗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전투화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군인의 발이 깨끗하면 나라가 더러워지고 군인의 발이 더러워야 나라가 깨끗해진다고. 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발에 흙이 묻어 있는 한 적어도 내 부하들이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살게 만들 겁니다. 전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다. 격식을 갖춘 딱딱한 경례가 아니라 존경하는 스승에게 보내는 부드럽고 깊은 눈빛의 경례였다. 푹 쉬십시오. 나중에 저도 옷 벗고 나면 그때는 곶감 말고 막걸리 한 말 받아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저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는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저 멀리 훈련을 받는 젊은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전명숙은 배낭을 고쳐 메고 산을 내려갔다.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녀의 그림자가 묘비 위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하늘에는 가장 먼저 뜬 별 하나가 묵묵히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어깨 위의 별보다 가슴 속의 별이 더 빛나는 여자. 전명숙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